한 승려의 속삭임. 내일을 재설계해서 인생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수행은 내 회로를 더 침착하고 명확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로드맵을 제공한다. 게다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다. 15세기 인도의 시인인 카비르가 말했듯이 어디에 있든 바로 그것이 시작점이다. 내 시작점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찾아왔다. 17살 때 나는 척추에 새 막대를 박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꿈꾸던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라구나 해변에서 꿈같은 나날이 펼쳐질 줄 알았다. 나는 학교 배구팀의 주장으로 주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두크 대학의 NCAA 배구팀에서 뛸 수 있도록 조기 입학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다. 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나는 정형외과 진료실의 진찰대에 앉아 주치의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척추 측만층을 추적 관찰하려고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아온 터였다. 태어날 때부터 등뼈가 조금 휘어져 있었지만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다. 그날도 별 걱정 없이 주치의에게 우리 팀의 우승 소식과 두크대 합격을 자랑하고픈 마음뿐이었다. 문이 열리자 나는 진찰대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런데 주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사훈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내 척추 측만증이 악화되었구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뼈가 폐에 구멍을 낼 판이야. 아무래도 수술하는 게 좋겠다. 갑작스런 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 정신이 멍해지더니 이내 공포심이 확 밀려들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몇 주 동안 나는 시간이 멈춰버린 연옥에 갇혀 지냈다. 척추에 기다란 쇠막대기가 꽂혀있는 이미지가 눈앞에 계속 어른거렸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땐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극심한 통증으로 숨도 쉬기 어려웠다. 내가 알던 인생이, 내가 꿈꾸던 미래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재활 치료를 받는 몇 달 동안 낯선 사람의 육체에
더 나아가 낯선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는 기분이었다. 당차고 발랄한 10대는 사라지고 소심하고 겁먹은 계집애만 남아있었다. 사소한 움직임마저 어색하고 고통스러웠다. 몸보다 마음이 더 나를 괴롭혔다. 나는 병상에 누워 절망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걸까? 배구를 영영 못하게 될까? 대학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겠지.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시뻘건 흉터가 있는 이 망가진 몸에 누가 끌리기나 하겠어? 나쁜 생각을 밀어내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내 안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고통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친구들을 불러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면서 정신을 딴 데로 돌려봤지만 치솟는 불안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에 희망이 찾아왔다. 아버지와 나는 깊은 애정을 공유하긴 했지만 걸핏하면 사소한 일로 다투곤 했다. 그런데 내 수술을 계기로 부녀 관계가 확 달라졌다. 나는 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오던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책을 한 권 내밀었다. 마음챙김 분야의 선구자 존 카바치니 쓴 어디에 가든 당신은 그대로 당신이다 라는 책이었다. 첫 단락을 읽는데 숨이 턱 막혔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점이 중요하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책을 읽어 내려갔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취를 감췄던 가능성이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통증에 가려있던 회복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나는 마음챙김에 관한 책과 기사와 에세이를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읽고 수행할수록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과거를 돌아보며 우울해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며 불안해하는 대신 현재의 자잘하고 평온한 순간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열린 창문으로 훅 끼쳐든 바다 냄새가 나를 감쌀 때
따사로운 석양의 밤을 위해 서서히 물러날 때와 같은 순간과 순간 사이에 끼어있는 자잘한 순간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아버지가 부는 플루트 소리마저 감미롭게 들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친구들 앞에서 플루트를 불면 기겁하고 말렸는데 말이다. 마음이 안정되자 몸의 통증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졌다. 내 통증이 아니라 그 통증으로 바뀐 것이다. 두려움으로 상황을 더 나쁘게 보던 성향이 줄어들면서 평온한 순간에 주목하게 되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전보다 덜 괴로웠다. 진전은 더뎠고 때로는 거의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나는 작은 진전에도 아주 예리하게 포착했다. 미미한 개선 하나하나가 나를 계속 나아가도록 부추겼다. 수술 받고 4개월쯤 지나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환자용 침대에 누워 지냈지만 상처가 잘 아물어갔고 이젠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다. 엄마는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를 회상하며 요즘도 눈물을 훔치곤 한다. 하루는 내가 뜬금없이 수영하러 해변에 가겠다고 선언했다. 엄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배구팀의 칙칙한 회색 수영복 대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수영복을 입었다. 그리고 수척한 몸으로 모래밭을 조심조심 걸어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다. 엄마는 하얀 물보라가 시뻘건 내 흉터를 싹 씻겨내듯 감싸던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물결이 내 머리 위로 확 밀려왔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떠오르기 직전 나는 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확 타오르는 걸 느꼈다.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이 들면서 새로운 힘이 용솟음 쳤다. 그 순간 엄마와 나는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